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지혜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그 지혜를 위한 작은 약속,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도대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면 나라 이름에 자기 이름을 떡하니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실 로즈. 이 남자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여러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돈보다 더 큰 것, 바로 권력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그의 꿈은 대영 제국의 깃발을 전 세계에 꽂는 것이었죠. 심지어 한때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미국까지 다시 뺏어오겠다는 지금 들으면 어이가 없는 망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국경선을 새로 긋는 것쯤은 우습게 여겼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었죠.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야망의 대가 말입니다. 라이벌과의 혈투, 수많은 사람들의 피, 끔찍한 전쟁, 그리고 영원히 뒤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삶. 세실 로즈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머나먼 땅에 도착해서 순식간에 그 땅의 정복자가 된 남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남자. 누군가는 그를 위대한 비전가라고 부르고 다른 누군가는 그를 희대의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제국주의를 굳게 믿었고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가 내린 선택들은 무엇이었으며, 그의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비교적 평범한 출발을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과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초기 환경을 들여다보면 그의 세계관과 마인드셋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실 로즈는 1853년 7월 5일 영국의 시골 마을 비숍스 스트래퍼드에서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다른 유복한 시골 소년들처럼 나무를 심고 농장 일을 도우며 평온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세실의 길은 형제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튼이나 윈체스터 같은 한국으로 치면 최고 명문 특목고 같은 엘리트 학교에 진학했고 3명 모두 군에 입대했습니다. 완전 금수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실은 폐가 약해서 이런 엘리트 학교나 군대의 혹독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머물며 동네에 있는 그래머 스쿨을 다녀야 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거나 아버지처럼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의 연약한 건강은 그 꿈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커리어는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세실 로즈를 위해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70년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남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이미 그곳에서 목화 농장을 개척하고 있던 형 허버트를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변해 있었습니다. 형 허버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죠. 바로 그리컬랜드 웨스트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말입니다.
허버트가 돌아오긴 했지만 목화 농사로 성공하겠다는 꿈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포기하지 않고 1년 더 노력했지만 그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다이아몬드의 유혹은 떨쳐내기엔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결국 1871년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러시의 심장부 킴벌리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세실이 겪어본 그 어떤 것보다도 거칠었죠. 하지만 다른 광부들이 미친 듯이 다이아몬드를 캘 때 세실은 다른 것을 캤습니다. 바로 지식이었죠. 그는 쉬는 시간마다 아리스토텔레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로마 제국 쇠망사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아니, 다들 곡괭이질할 때 혼자 권력, 제국, 그리고 역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심각한 책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죠. 이 책들은 로즈에게 리더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제국이 어떻게 팽창하고 결국 무너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부가 읽기엔 좀 특이한 책들이었지만 이 책들이 바로 세상을 보는 그의 관점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역사의 거대한 사상에 빠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국의 지적인 삶과 아프리카에서의 부에 대한 약속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로즈는 두 세계 사이에 낀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세실 로즈는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계속 그를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킴벌리는 단순한 부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권력, 야망, 그리고 제국에 대한 비전으로 그를 유혹하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그는 킴벌리를 향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짐을 싸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세실 로즈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킴벌리에 거친 다이아몬드 광산에, 다른 일부는 옥스퍼드의 조용한 학문의 전당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 세계도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그는 적응하려 애썼지만 그의 특이한 태도와 끝없는 독백은 그를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배경과 제국주의에 대한 거의 신비주의적인 견해는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예언자처럼 그들에게 광대한 제국에 대한 웅장한 비전을 설파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도 그는 정말 강경한 제국주의자였고 바로 그때 그의 진짜 신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3살에 그는 신념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쓴 문장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목표, 즉 대영 제국의 발전과 전 세계를 영국 통치하에 두기 위한 비밀 결사를 만들지 않는가? 23살 청년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기 어린 야망입니다. 그가 자신의 비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대영 제국과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생각은 그에게 거대한 꿈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미국을 되찾는 것조차 그의 눈에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당시 로즈는 그것이 충분히 성취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갈수록 로즈의 야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고군분투하는 광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그와 그가 불려나가는 부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투기에서 시작해 실체를 가진 사업가로 거듭났고 케이프 식민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상당한 부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손에 넣어 케이프 식민지의 의회 의원 자리까지 확보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죠. 세실은 어린 나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훗날 드비어스가 될 회사의 첫 벽돌을 놓았습니다. 그가 형 허버트의 킴벌리 드비어스 광산 지분을 인수한 것은 불과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1872년 그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른 광부들은 킴벌리 광산이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떠나고 있었죠. 하지만 로즈는 남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대담하게 광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른 시기의 도박이었지만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도박이었습니다. 이제 영향력 있고 부유해진 그는 본격적으로 광산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로즈는 좋은 거래의 힘을 깨달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만큼 영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무일푼이었던 젊은이 C.D. 러드와 손을 잡았고 독일 출신으로 다이아몬드 시장을 속속들이 꿰고 있던 엘버트 바이트를 영입했습니다. 이 드림팀은 함께 로즈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몇 개의 광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바이트의 도움으로 그는 서서히 킴벌리의 모든 주요 광산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경쟁을 낳는 법. 로즈의 영향력이 치솟을수록 그의 적들도 늘어났습니다. 1887년 로즈는 훨씬 더 큰 목표에 눈독을 들입니다. 바로 킴벌리 센트럴 다이아몬드 채광 회사였죠. 그리고 그 광산은 바니 버나토라는 인물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나토는 그것을 순순히 넘겨줄 생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로즈와 버나토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 역시 로즈처럼 거의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벼락부자가 된 인물이었죠.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광부들에게 시가를 팔며 사업을 시작했고 광산 지분에 투자하면서 버나토 다이아몬드 채광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다른 회사들과 합병하여 킴벌리 센트럴 다이아몬드 채광 회사가 되었죠. 네, 버나토와 로즈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고 둘 다 정말 지독하게 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버나토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피땀 흘려 일했고 다른 젊은 풋내기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죠. 1888년 드비어스는 킴벌리 센트럴을 인수했고 그 대가로 버나토는 합병된 드비어스 통합광산의 막대한 지분과 평생 총재라는 직함을 확보했습니다. 자칫하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일 뻔했던 적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동맹이 된 것입니다. 적을 동지로 만드는 협상술, 이것이 바로 로즈의 승리 공식 중 하나였습니다. 1888년까지 로즈는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킴벌리의 광산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지략으로 이겨 드비어스 통합광산으로 합병시켰습니다. 마침내 그의 회사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통제하게 됩니다. 사실상 독점이죠. 하지만 그가 이 지역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트란스발에서 발견된 비트바테르스란트 금광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로즈는 여기서 더 큰 부와 권력을 위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로즈는 단지 막대한 재산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제국주의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즈를 진정으로 움직인 것은 영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불타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지도를 온통 영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하고 싶어 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길 꿈꿨죠. 그는 보어인과 영국인의 통합, 심지어는 미국 식민지의 반환까지 꿈꿨습니다. 이 보어인들은 네덜란드 식민지 개척자들의 후손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영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죠. 로즈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팽창 비전은 영향력을 요구했고 그 영향력은 발판을 필요로 했습니다. 1881년 그는 그 발판을 찾았습니다. 케이프 의회에 합류한 그는 아프리카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누워 있다.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1890년 그는 케이프 식민지 정부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정치는 그의 위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남부 아프리카 전체를 영국 통치하에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방법은 항상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를 통해 마쇼날랜드를 장악하고 채광 및 농업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타벨레 부족의 왕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약을 제시하고 서명을 압박하여 사실상 사기 계약으로 땅을 빼앗았습니다. 로즈는 북쪽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로 결심했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독일, 벨기에, 포르투갈 모두 아프리카 내륙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하나씩 그의 통제하에 영토가 떨어졌습니다. 1886년 그의 회사 군대는 북부의 저항을 분쇄했고 새로운 영토가 대영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기려 로디지아라고 명명되었죠. 이 정도면 거의 신이 되려는 수준 아닌가요? 그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광물 자원, 무역으로 백인 정착민들의 미래, 그 무엇도 그의 비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식민주의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북쪽을 향한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그를 한 남자, 폴 크루거와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즈가 광대한 대영 제국을 꿈꾸는 동안 크루거는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독립운동인 보어 독립의 목소리로서 그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정착민들은 남부 아프리카에 자치공화국을 세우고 영국의 통제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었습니다. 로즈는 사업가에서 제국주의자로 변신한 인물이었고 크루거는 농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인물이었죠. 남부 아프리카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모든 면에서 충돌했습니다. 크루거는 이미 1877년 영국이 트란스바를 합병했을 때 저항의 얼굴이 되어 자신의 힘을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외교술과 결단력으로 그는 제1차 보어 전쟁 이후 보어인의 독립을 되찾았고 1883년에는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실 로즈에게는 남아프리카 전체를 영국 지도 위에서 붉게 칠한다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어 공화국인 트란스발이 그의 길을 굳건히 막고 있었고 이는 그를 크게 좌절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트바테르스란트에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란스발의 재산은 하늘로 치솟았고 그와 함께 힘도 커졌습니다. 로즈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라이벌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885년 2월, 로즈는 크루거와의 회담을 주선했습니다. 회담은 발강에서 열렸고 두 남자 모두 단호하고 고집이 세며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의 야망을 막지는 못했죠. 어느 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로즈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트란스바레금 매장량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긴급함,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로즈는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남부 아프리카를 통일하려는 꿈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그의 좌절감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폴 크루거는 그가 거의 달성할 뻔한 꿈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1895년 그는 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로즈는 한 번의 대담한 조치로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로디지아와 베추안 아일랜드 경찰을 트란스발로 보내려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임슨 습격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실패,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습격대는 행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붙잡혔고 계획은 산산조각 났으며 로즈의 연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대실수는 그가 공직에서 은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임슨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트란스발에 대한 크루거의 통제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영국인과 네덜란드 정착민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죠. 이 계획은 여러 면에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제임슨 습격은 요하네스버그의 영국인 커뮤니티를 돕고 남아프리카 연방의 창설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즈는 이것이 식민지를 통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갈등을 심화시켰고 불과 4년 후 그 긴장은 앵글로보어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세실 로즈가 계획했던 습격은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분쟁의 무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모든 힘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허를 찔렸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당연하다고 믿으며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들은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타격은 그들이 수세기 동안 쌓아온 문명화된 명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영국군의 대응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곳의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질병은 빠르게 퍼졌고 음식이나 약은 없었으며 오직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약 3만 명의 보어인 여성과 어린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2만 명의 원주민 아프리카인들도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잊힌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들의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로즈는 영국의 힘이 확산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어 전쟁은 그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혈 사태와 잔혹함은 그의 비전을 찢어놓았고 영국은 더 이상 그가 상상했던 고귀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수는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남자는 이제 망가진 인물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실패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불과 48세의 나이로 로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야망, 권력,
그리고 끔찍한 실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젠버그의 해변가 작은 집에서 그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실 로즈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주의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었고 여러 나라의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주의 비전은 탐욕이 아닌 신념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가 대영 제국을 확장할 무렵 그는 이미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와 금광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국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이 세상에 대한 선물이며 그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이롭게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오만이라고 부르지만 로즈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실 로즈가 사실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가 단지 인류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으니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로즈가 사람들을 유전이나 인종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영국의 가치와 역사를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 보았다는 겁니다. 영국인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 통치하의 사세기를 포함하여 그들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아프리카인들과의 관계를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열등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고 문화를 존중하며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그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유산이 복잡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독으로서 그는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원주민들에게 자행될 수 있었던 최악의 잔악행위 중 일부를 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무분별한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1896년 은데벨레 사람들이 파괴적인 소질병으로 기아에 직면했을 때 로즈는 개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600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옥수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 정부가 반란군으로 낙인 찍힌 은데벨레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려 했을 때 로즈는 대담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협상한 평화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서 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되었고 처형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깨지기 쉬운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권력과 인간성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던 로즈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결함 있는 비전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행동은 선보다 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역사를 통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가 케이프 총리 시절 시행했던 정책들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어인 인구를 달래기 위해 그의 지도하에 통과된 일부 법률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용 정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20세기의 남아프리카의 가장 어두운 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가 직접 시작한 전쟁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제국주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왔지만 환멸에 빠진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원의 한 방을 날리기 전까지는 아니었죠. 1902년 4월 로즈의 유언장이 낭독되었고 그것은 꽤 예상치 못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금이나 땅이 아닌 교육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식민지, 미국, 독일 출신의 젊은이들을 위해 옥스퍼드의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그 덕분에 8,000명이 넘는 젊은 리더들이 옥스퍼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실 로즈입니다. 그의 야망이 많은 국가의 역사를 빚어낸 남자. 그의 유산은 제국주의와 부, 그리고 그의 논란 많은 행동들이 현대 아프리카를 형성한 지속적인 영향력의 혼합물입니다. 왕을 속이거나 저항을 분쇄하거나 제임슨 습격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등 로즈는 극단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실 로즈는 야망의 눈이 먼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비전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경제거물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